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일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신탁재산과 기타 공기관 재산 공매 실전 투자 방법은,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공매 물건에 입찰하는 실전 투자 비법보다는 신탁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고 신탁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실전 투자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하게 되고, 22강 같은 경우는 온비디에서 신탁 공매를 갖다가 물건을 찾아서 실제 입찰하는 방법, 또 23강 같은 경우는 현장 공매로 신탁 재산의 입찰에 분석하고 낙찰받아 이 성공한 실전 사례 갖고 이 분석하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탁 공매에 대해서 기본을 공부하고 그런 신탁 재산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신탁 재산과 기타 공기관 재산 공매 실전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은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 공매 투자의 정석, 위에는 또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전에 나온 게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이죠. 저게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재고가 다 소진돼 버렸어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공매 투자의 정석 528에서 568쪽에 있는 내용이죠. 내용은 방랑하지만 그 강론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에 거쳐서 그 인터넷 방송하고 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공매 투자의 정석 챕부터 14에 보면 부동산 신탁재산과 기타 공기관 재산 공매 실전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신탁법이 이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탁 공매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놨는데,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 그러니까 신탁을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라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 즉 신탁을 이제 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라고 하죠. 이걸 신탁회사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위탁자는 그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간의 신용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권리,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권리도 다 이 재산이에요.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이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즉 수익자의 이익은 뭐냐면, 이 위탁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소유자 겸 수익자라고 하죠. 이거를 부동산을 위탁을 맡기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익자의 이익 및 또는 특정 목적을 나타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영,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우리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정도는 뭐 신탁법에서 제2조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했었고, 요 수익자를 또 보면 우리가 우선수익자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우선수익자 같은 경우는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이게 우선수익자가 될 수도 있죠. 금융기관이. 이 신탁회사의 업무와 어떠한 기관이 있나. 신탁회사 업무는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 신탁업법을 기초로 불특정 다수의 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권을 수탁한 후 일정 신탁 보수를 수취하고 신탁의 목적에 따라 동재산권을 관리, 개발, 처분하는 행위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는 금전 등을 수탁받는 은행, 증권사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수탁받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이들 기관은 자산관리, 가금관리, 부동산 금융상품, 신탁상품으로서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투자자문, 대리사무, 분양, 관리신탁 또는 국공유지 신탁, 이렇게 이 분양관리 신탁에서도 공매가 나와요. 미분양이 되면. 신탁 공매라는 게
이렇게 담보신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분양형 관리신탁 하다 보면 미분양이 나오죠. 그 미분양도 이렇게 이 신탁 공매로 나와요. 그 신탁 공매 물건이 많은 거는 이 분양형 관리신탁인 경우가 꽤 있죠. 상당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신탁이란 신탁 재산으로 부동산을 수탁하고 신탁회사에 수탁받은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 또는 잔존 부동산을 위탁자가 시작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주는 제도다. 금전을 수탁하여 이를 운영 후 맡긴 원금과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 신탁과 동일한 것으로 신탁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 관련 권리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러한 개인, 기업,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보면 이제 토지 신탁,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투자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담보 신탁 같은 경우와 담보 신탁하고 또 여기 처분 신탁 그리고 분양형 관리 신탁에서 신탁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이러한 분양형 관리 신탁 같은 경우 미분양 물건이 신탁 공매로 나오니까 물건이 수십 채에서 뭐 수백 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담보신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담보신탁, 처분신탁, 분양형 관리신탁 이런 것들이 신탁 공매로 나온다. 뭐 신탁회사는 어떤 게 있느냐? 대환토신탁, 생보부동신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개가 있다. 공매 대상 부동산에서 신탁 재산은 어떤 것이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PF 대출 시에 부동산 신탁회사와의 담보신탁, 분양형 관리신탁 또는 토지신탁 상품을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이 물건과 신탁회사의 처분을 의뢰한 처분신탁 등이 공매 대상 물건이 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자신이 또는 타인이 채무를 내지는 책임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 상품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에 의해서 그 수익권 증서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담보신탁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게 돈을 우리가 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신탁 등기하고 담보신탁으로 신탁 등기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비용보다 신탁 등기가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저당 같은 건 법원 경매로 하지만 담보신탁은 신탁회사 공매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절차도 간단해요. 뭐 하루에 몇 번씩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면 그냥 반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탁 공매가. 비용도 절감하고. 분양형 관리신탁과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분양형 관리신탁과 토지신탁이란 우리나라에는 피분양자의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주택 건축물을 선분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분양을 위한 요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는 경우와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신탁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의 지위는 위탁자에게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한다면 무슨 신탁회사 등과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 후 분양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신축할 때 이렇게 지금과 같이 토지신탁이나 분양형 관리신탁을 맺고 이 분양을 신탁회사가 하게 되고 그 신탁회사가 보증수무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대출 받아가지고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토지신탁하면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개발 형태,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따라 건설자금이 조달 및
건축물의 건설, 분양,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되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따분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고, 처분신탁은 이 부동산 처분신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신탁 같은 거는 부동산을 이 매각을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이 처분신탁은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를 면탈. 이 신탁 등기를 하고 나면 일단 종부세에 해당이 되지도 않아요. 또 이 신탁 등기를, 처분신탁 등기를 하고 나면 다른 채권자가 이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을 이 면탈할,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처분신탁이 된 건 계약금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이 매수인이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처분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한 잔금을 치르길 때까지 그 소유권을 신탁해서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복잡성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면 사행위로 몰아서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여러분이 가등기는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가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많아. 사행위. 근저당은 신사요. 묵직하게 깊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등기가 이제 그런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처분 신탁 등기를 해놓으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6개월, 1년 있다가 하더라도 안전하게 신탁 등기로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무에서 이거 쓰면 돼요. 내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잔금을까지 지급했어. 근데 내가 당장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돼. 내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잔금까지 치렀다고 해서 등기부에 1가구 2주택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르고 이 가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처분신탁 등기를 해놨다가 내가 1가구 2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 이럴 때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다시 등기를 가져온다든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일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는 1년이 지날 때까지는 가등기 형태나 이렇게 처분신탁 등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6이 되는 날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거죠. 이번엔 부동산 신탁 신청과 정산 방법, 그리고 공매 실행 방법. 이 부동산 담보 신탁 같은 경우가 있고, 부동산 담보 신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위탁자와 수탁자. 위탁자는 채무자 겸 수익자예요. 수탁자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는데, 이 위탁자가 돈을 빌리라고 어디가 은행에 찾아가는 거죠. 은행에 가면 1금융에서는 이제 담보신탁을 할 수가 없어요. 2금융 정도, 3금융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위탁자가 은행을 이제 찾아가면, 이렇게 신탁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에서는 대출할 때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해 줄까요? 아니면 신탁 등기로 대출해 줄까요? 왜냐하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비율이 떨어져요.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신탁 등기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달라붙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죠. 왜냐면 신탁 등기 이후에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것도 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탁 등기를 할 때 대출을 해주면 우선 수익자가, 그러면 내가 이 대출을, 이걸 보니까 부동산이 신탁 원본이면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신탁 원본이 한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 원이.
그러니까 신탁원본이 5억 원이 되면 요거에서 내가 한 70% 정도 대출해 주겠다 하면 3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 3억 5천만 원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은행하고 그 신탁 부동산 그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 신탁회사하고 이 위탁자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위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이 소유권을 이제 그 신탁 등기에게 넘겨가지고 신탁 재산을 신탁회사가 보존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이 신탁회사는 즉 수탁자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에서 이 금액의 130% 정도를 발행해 달라고 하게 되면 130% 또는 120%를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 3억 5천에 120% 또는 130%의 수익권 증서를 여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발행을 갖고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죠. 대출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금융에 찾아가지고 담보 신탁 대출로 간다면 2차적으로 위탁자, 수탁자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고, 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는 등기부에 첨부되는 신탁 원부가 되는 거예요. 신탁 원부가. 그래서 이럴 때는 담보 신탁으로 공매될 때는 등기부와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돼요. 인터넷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대출 이자를 계속 갚죠. 갚다가 이자를 안 갚으면 이 우선수익자가 환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돈을 갚으면 뭐 정상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담보신탁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채무자가 돈이 있어서 상환하는 거야. 상환할 때는 위탁자가 돈을 갚아버려요. 대부분이 이렇게 갚죠. 대부분이 담보신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공매에 들어가는 물건은 뭐 100건에 한 건 될까 말까 하죠. 1%도 안 되죠. 1%가 0.1% 정도 되겠죠. 대부분이 다 이자 내고 다 갚죠. 근데 이제 채무를 이렇게 상환했다. 그러면 우선 수익자가 수익권 증서를 여기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반환받고 그걸 기하로 해서 소유권을 환원하게 되죠. 대부분에 내가 담보신탁으로 대출 받았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이 사람이 바로 위탁자니까.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회사니까. 이럴 때는, 그리고 여기에 우선수익자가 있죠. 대출하는 우선수익자, 금융기관. 요 매도인이 신탁해지 요청서를 보내요. 요청서를 신탁회사에게 보내요. 또 이 사람은 신탁해지 동의서를 이제 미리 보내야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신탁해지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매매계약 잔금을 치르면 짓게 돼.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 매도인 명의로 돼 있죠. 매도인 명의가 이제 김동희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신탁등기가 이제 뭐 생보신탁으로 돼 있다. 요즘은 교보자산신탁으로 바뀌었죠. 교보자산신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나면 이렇게 1번, 2번 수리됐다 이랬다면 내가 이 신탁해지 요청서를 보내면 어떻게 보면 신탁 귀속이 되는 거예요. 신탁 해지하면서 신탁 귀속이 돼요. 귀속이 되면 다시 김동희로 와요. 그래서 4번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 이게 신탁 등기될 때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를 할 때 채무를 상환할 때는 이런 방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신탁해지 요청서를 보내고 대출은행은 이 신탁해지 동의서. 왜냐면 이 신탁해지 동의서는 내가 잔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게 되니까 다 동시 패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 서류와 신탁해지 서류를 법무사에게 줘요. 법무사는 은행 가서 신탁해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신탁해지에 주면 신탁해지를 해지 서류를 줘요. 이 서류를 갖고 신탁을 귀속시킨 다음에 다시 매수인으로 기세서 매도인 이름을 명의를 바꾼 다음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전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돈을 안 갚어. 돈을 안 갚으면 신탁 공매로 진행이 되니.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돈을 안 갚으면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수익자가 대출한 금융기관이 수탁자에게 신탁회사에게 환가를 요청해요.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공매에 붙여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갖고 신탁회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에게 반환하고 우선수익자에게 반환하고 남아 배당 이경이 있다. 그러면 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탁회사 공매가 절차가 종결이 되는 거죠. 이게 분양형 관리 신탁 절차와 분양형 관리 후 PF 대출 상환 및 사업 정산 이런 것도 이런 절차에서 공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림을 참조하면 되고요. 이 처분 신탁 절차와 수탁자가 매각 후 매매 대금을 반환하는 방법도 지금과 같이 부동산 소유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교부를 해주고 코랑코 자산 신탁이 나온 거죠.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대료,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체결, 매매 대금 수수료, 소유권 이전, 매수인한테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 부동산 신탁 재산과 기타 공기관 재산 등의 공매 진행 절차를 보면 부동산 신탁재산과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공매는 민사집법에서 따르는 법원경매와 국세집법에 따르는 공매 절차에 비교하면 단순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넓은 틀에서는 보면 같은 방법이고 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부분에 따라서 공매 기간별로 차이가 있다. 매각 방식이나 매각 장소, 계약 체결 방법 및 계약 체결 기간, 첨부 서류 등의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절차는 모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법원 경매나 압류자산 공매처럼 기본적인 틀은 같이 진행된다. 그리고 공매 집행기간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미디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인터넷 공매가 있는가 하면 집행기관 본사, 신탁회사 본사 강당에서 직접 이 공매를 진행하는 현장 공매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보죠. 지금 현재 보면 10억 이하의 주택,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다 온미디에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런데 상가나 또는 이제 부동산 금액이 큰 거는 신탁기간 현장 공매로 많이 진행되죠. 그래도 온미디에 진행돼서 유찰돼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신탁회사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반드시 신탁회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 신탁회사 신탁재산 공매의 흐름들을 보면요, 이와 같이 그 우선수익자의 환가를 요청해요. 위탁자가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환가를 신탁회사에게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게 환가를 요청해요. 매각해서 돈으로 달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매 공고를 하게 되고 매각을 실시하게 되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유찰되면 계속 돌아가는 거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끔 보면 이제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잔금 납부 기한을 좀 연기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신탁회사는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연이자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해줘요. 일주일에서 한 보름 이렇게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수정해야죠. 그래서 항상 신탁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그 잔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되고 입찰보금이 몰수되는 게 맞지만 미리 일주일 전에 이 양해를 구하게 되면 그 잔금 납부 기한을 일주일에서 한 열흘, 뭐 보름 정도는 우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연기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저도 가끔 해요. 잔금을 납부 못하면 근데 미리 해야 돼요. 잔금 납부 일주일 전 정도는. 5일이나 일주일 남겨서 미리 얘기를 하면 돼요. 신탁재산 공매의 입찰 공고를 보면 이거는 이제 신탁기관 등이 온비드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입찰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공매 대상 물건 및 최저 매각 가격, 목적 부동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도. 이거 제가 직접 입찰 들어가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많이 냈던 것들이에요. 인터넷, 뭐 온비드 입찰이니까 인터넷 공매의 특성, 각 일자별로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하나야 다음 차수 공매 실시 전 영업일 18일 전까지 전차 공매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매 관련 사항은 공매 장사는 인터넷 전자입찰, 즉 온비드로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 공매 공고는 온비드 게시판에다가 공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 공고와 또는 신탁회사의 당사 홈페이지에 공매 공고를 하고 있으니 그 공매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 방법은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처분 시스템, 즉 온비드를 통해서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하고 실명 확인을 위한 공인인서를 등록해야 하며 온비드 이용 방법이 인터넷 입찰 참가 준수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이 성립은 공개경제 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개찰의 시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입찰 보증금 10%.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든가 이 신탁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하고 부동산 실거래를 면제하는 거는 법원 경매나 압류 국세지법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만 면제해요. 그 이외의 모든 공매나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관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10%. 계약책 입찰보증물 계약 시에 입찰보증물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나머지는 30일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낙찰자는 낙찰일 이후 오후 영업일 안에 당사를 방문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것도 나오죠.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공매 관련 기타 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매 정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공매 관련 세부사항 문의처는 02528-0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은 현장 공매로 진행돼. 이거는 온비드 공매에서 공매 공고문이고, 이번에는 현장 공매로 진행될 때 입찰 공고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 공매에서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는 지금까지 공매 대상 물건, 회차별 공매 예정 가격, 또 접수 기한 및 공매 공고 또는 접수 및 입찰 장소는 당사 사업관리본부 회의실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이건 이제 기간 입찰이 아니라 법원 경매처럼 이제 기일 입찰이죠.